(2021년 7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청해부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을 한번 다뤄보죠. 청해부대 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 부제는 공포라는 괴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저희 주장입니다. 우선 이 화면 좀 봐주십시오. 동영상에 떠 있는 건데요. 7월 11일 베트남 남부에 빈찌엉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에 공장이 있는데 코로나 환자가 한 명이 발생했대요. 그 지역 보건당국이 공장 내 모든 직원을 검사하겠다라고 하면서 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일이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 200여 명의 직원들이 퇴근하려고 했는데 봉쇄 명령에 따라 나가지 못하게 됐죠. 당연히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문은 돌았고 이 사람들은 검사를 해야 내보낸다라고 했는데 200명의 젊은 직원들이 두려움 때문에 몰려들어서 쇠로 된 정문을 흔들어서 뜯어내고 일제히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찍은 겁니다. 이 직원들의 인적사항은 다 알고 있죠. 나중에 다 조사해 보니까 이날 한 명 확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음성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청해부대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네요. 청해부대 장병 피갈에 토하며 버텨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문무대왕하면 지옥이었다.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귀국 전날 확진자도 배 소독에 밤을 샜다. 상부에선 발설 말라 함부려. 이 배에 탔던 한승조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무대왕의 상황은 지옥이고 개판이었다. 좁은 함 안에서 격리는 무의미했다. 국가가 우리 버린 것 아니냐. 이번 일로 직업 군인을 그만두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음식을 삼킬 때 목이 아파 너무 힘들었고 피가래가 나왔다. 하루하루 환자가 늘어나는데도 먹은 약은 타이레놀 뿐이었다. 군의가들도 이런 일들이 처음이다 보니 열부터 내려갔다는 생각으로 타이레놀만 처방했던 것 같다. 네. 그리고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다. 끙끙 앓다가 잠들기를 반복했고 서로 건강 체크해주고 의지하면서 버텼던 것 같다. 뼈 있는 말을 했죠. 중간에서라도 백신을 보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외 파병 부대가 우선순위인데 어떻게 제외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권에서 집단 감염 책임을 부대원들에게 돌리는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정박했을 때 외출 나가 술 마시다가 감염됐느냐. 없다. 우리는 방역 제대로 했고 정박할 때마다 마스크를 썼다. 부식 적재할 때도 육상에 가는 일이 없어서 배 안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부식 적재할 때 안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배는 남대서양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에 가 있었습니다. 왜 서부 아프리카에 가 있었는지는 지금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소말리아 아덴만 쪽에서 작전하는 부대를 알았는데 왜 가나에 가 있었는지, 가나 앞바다에서 참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데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뭐 특수임무를 부여받은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은 지금 코로나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 스스로가 조심했는데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많은 좀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승조원도 다른 인터뷰에서 열이 완전히 내리지 않은 환자들도 40도 가까운 환자들이 하루 10번씩 쏟아지자 의무실을 비워줘야 됐다. 그러니까 열이 아직 내리지 않은 사람들도 40도 가까이 고열 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의무실을 비워줘야 했다. 확진자, 비확진자 가릴 거 없이, 그리고 미확진자 가릴 거 없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탑승 전날에도 방역하느라 밤을 새웠다. 강감찬함 승조원들이 이제 문무대왕 끌고 오기 위해서 들어오죠. 그들이 이제 문무대왕함을 끌어야 되니까 그들을 위한 방역이란 명목하에서 실시됐지만 아무래도 상부 보고용이 아니었나 싶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도. 뭐 각자 생각이 다 할 건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기자였으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걸 어떤 비중으로 보도할까 상당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고요. 굉장히 악조건에 갇혀봤고요. 고립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무슨 두려움이 생기죠. 공포를 잡느냐, 희망을 잡느냐. 그 전에 칠레의 한 광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매몰돼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 희망을 줬고, 그리고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다 살아나올 때 이 사람들이 칠레 하는 치치치 렐렐레 하고, 우리는 뭐, 짜작짜작짝 대한민국 하듯이 이렇게 응원가 부르고 나온 기억이 나는데,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낙관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글쎄요, 청해부대에서는 아직 죄송한 얘기지만 한 명의 사망자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올 때 기자는 어떻게 보도해야 되느냐. 저는 상당히 숙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박정훈 논설위원이 썼던 기사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던데, 이해찬 씨가 옛날 뭔 사건이었지? 우리 기자들이 하니까 이 후레 자식 같은 자식들이라 그랬죠. 그걸 기자들이 따지고 들어가서 질문한 거를 쭉 하면서, 그래도 기자들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끝까지 막내 기자들이 물러서지 않고 후레 자식이란 거를 XX로 표현하겠지만, 그 노련한 이해찬 대표한테 밀리지 않고 따졌다 하면서, 그래도 기자들이 훈련돼 있고 객관적이다. 뭐 김어준 같은 이런 사람은 언론인이 아니다 딱 얘기해서 잘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자, 지옥이었다는 표현이 나왔을 때 지옥이라고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게 좋으냐. 지금 제가 금방 질문 드렸잖아요.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사람은 과정에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보도해야 되느냐 상당히 저는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에서는 다른 보도도 해줬어요. 다른 보도. 어떤 보도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피가래가 나왔다, 생지역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국방부 설명으로는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을 7명인가요? 뽑아서 비대면, 즉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방부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얘기하라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그들도 분명히 국방부가 누가 나간지 다 알잖아요. 앞에 조선일보나 다른 언론과 인터뷰했던 사람은 익명이니까 모르지만, 이 사람들 국방부에서 뽑혔고 자기가 전화하는 거 다 감청하고 기무사가 그거 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거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겠죠. 그래서 제한은 있겠지만, 그래서 기자들도 이거 뭐 관제 인터뷰다는 전제하에서 쓰긴 했지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초반에 감기 증상자가 늘어나 키트 검사를 했다. 여기에서 모두 음성이 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아닐 가능성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음성이 떴기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감기에 걸렸다고 했던 음성으로 나왔던 한 병사는 역시 다 음성이 나와서 감기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더 방심했다는 얘기죠. 뭐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한 나라에 부식을 적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배가 이제 정박했는데 병사들은 안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싫잖아요. 근데 배가 이제 출항한 7월 2일 날 감기 증상자가 나왔답니다. 요게 이제 처음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간이 검사를 하니까 음성으로 나와서 코로나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약 처방만 했는데 계속 감기 환자가 속출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100명쯤 늘어난 10일쯤에야 40명에 대한 간이 검사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막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합참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이제 간이 검사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나서 확진자 비확진자를 격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6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이들을 이제 15일부터 격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처음 감기 환자가 나고 13일 만에 간이 검사를 한 지 닷새 만에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들을 격리했는데 늦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뭐 이제 확진자하고 비확진자 침실을 구별했다. 이 배를 타보면 아시는데요. 뭐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방이 있죠. 근데 혼자 쓰는 방은 한 장 정도 제외하면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장교들, 소령들도 둘이 쓰거든요. 부장은 모르겠네요. 대령은 혼자 쓸 거고, 함장은. 나머지 장교들은 3명, 4명 짝수를 하고, 수병들은 한 6-7명씩 이렇게 3층으로 된 침대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비확진자를 서로 교환하게 했을 때
바꾸게 되면 막 침실을 다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비확진자가 먼저 먹고 확진자가 나중에 먹는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죠. 화장실. 배 타면요. 여러분 배 타면 낭만 있을 것 같죠. 저 대한민국 배 중에 우리나라 해군배 거의 다 타봤습니다. 미국 항공모함도 타봤고, 항공모함 타보니까 크긴 큰데 답답해요, 거기도. 네, 저 우리나라 국산 KT-1 전투기도 타보고, 미국의 그 C-17, C-5 수송기 큰 것도 타고 다 타봤는데, 비행기도 좁고, 배도 좁습니다. 육상이 제일 좋습니다. 배에서는요, 화장실 쓰는 게 참 문제예요. 네. 다 대부분 남성들이니까 이제 지내긴 하는데 여성 장교가 들어오거나 부사관이 있으면 상당히 힘들어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공간이 협소합니다. 배라는 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는 확진자는 나중에 쓰고 비확진자 쓰고 식사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확진자가 나오고 그럼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5일 날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15, 16, 17, 18, 20날 지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청해부대의 상황이 어땠을까? 제가 만약 함장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함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함장도 지금 쭉 보게 되면 그분도 감염이 된 걸로 보이죠. 그러면 공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서울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전체의 90%가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 더 늘어났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부대의 지휘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작전이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는 작년인가에 미국의 항공모함 거기서도 확진자가 나오니까 막 미국 해군에서는 그대로 작전을 수행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명령이니까. 왜냐하면 그게 빠지면 그쪽을 누가 메워줘야 되는데 당장 파견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함장이 자기 결정으로 괌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는 미 해군에서는 그를 전역시켰습니다. 일종의 명령 불복종으로 본 거죠. 근데 그거는 군율로 보면 저는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병사들이 이렇게 많이 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들어오는 게 인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병사들도 군중 심리에 휩싸이면은요, 난동을 일으킵니다. 베트남 공장에서처럼 저 직원들은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도 자기 살려고 문을 밀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병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총기까지 다룰 수 있으면 난동 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은 이 정권에서는 여순 반란 사건 이런 것들을 아주 재평가해서 좋게 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때 지창수 이런 사람들이 선동을 할 때 따라온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대로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지휘부가 어떻게 이걸 통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광주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이 정부 사람들은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 초기에 그 지역을 담당했던 30몇 사단, 그 항토사단이 초기에 잘 대응했으면 그렇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대가 실패하면서 특전사가 들어가면서 커지고 한 거죠. 근데 앞에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베트남처럼 확진자 하나 나왔다고 해서 막 밀치고 나가는 난동하는 국가로 가느냐. 베란다는 어떻게 할 수도 없구나.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든 피해를 줄이면서 내 임무도 수행하면서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리고 상부는 상부대로 나 몰라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갔으면 개판이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나쁘게 써야 되느냐, 좋게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물론 거기서 아팠던 사람들은 생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기자가 그걸 생지옥으로 표현할 것이냐?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혼란 속에서도 잘 끌고 왔다. 통신이 되다. 이렇게 볼 것이냐 문제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지금 쭉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비확진자들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 너무 많아지니까 비확진자를 보호하고 걸린 사람들도 낫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식으로 계속 임시적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유지해 왔다고 지금 설명이 돼 있네요. 그렇다면 많은 보도 중에 한 보도 정도는 우리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정도 중에서는 그래도 청해부대 참 악조건 속에서 공포 속에서도 자기 역할 다 했네. 상당히 했네. 이렇게 박수 쳐줄 수 없나요? 넌 그래야 공정하다는 보도라고 봅니다. 여기서 난동이 난 것도 없고 항명이 일어난 것도 없고 또 함장이나 부장 그 이하 사관들도 열심히 한 것 같고 부사관들 쭉 보게 되면 수병들이 알아놓으니까 본인들도 힘든데도 직접 본인이 당직을 쓰고 그렇게 했다고 돼 있네요. 물론 이게 관제 인터뷰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왜 던지는가 하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천안 문무대왕에서 있던 사건을 한쪽으로만 몰고 가게 되면 개판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어제 방송에서 했지만은 우리 박수현 씨죠. 문무대왕함 장병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수송기를 보내는 게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 대통령이 뭐 부대원들에 대해서 노심초사 걱정했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 문비어천가를 띄우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학생이 공부하는데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걸 공부한다고 떠벌리면은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그걸. 그리고 본인 아이디어도 아니고 이 병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 무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오아시스 작전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갖고 뛰어다녔던 건데 그건 대통령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그걸 이렇게 당연히 할 걸 이렇게 자랑하냔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천안함 사건 일어났을 때 최초로 사건 전체를 천안함 정치회라는 책으로 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김종대 국회의원 했던 친구, 그 다음에 뭐 이종원 씨 청와대에 있던 친구, 그 다음에 뭐 정부에서 천안함 백서도 나고 쭉 나왔는데 그 천안함 사건에서 제가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우리 당황했잖아요. 적이 어뢰를 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엔 폭내를 건드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뢰로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초기에 막 그 희생자 구하려고 할 때 우리 군이 당황해서 UDT에 수영 좀 잘하는 텐데도 우리 준이 한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것뿐만이었습니까? 한번 이 공포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 후에 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축함에서 이함했던 링스 헬기 2대가 바다에 추락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대가 바다에 빠지는데 아니 배에 내리는 게 어려워요. 저는 해경 헬기 타고도 배에 내려봤고 해군 헬기 타고도 우리 군함이 내려보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야 진짜 군함이 점으로 보입니다. 차츰차츰 내려가면 커지지만은 커져 봐야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헬기 바닥은 투명하지 않으니까 옆으로 보지 않습니까? 옆으로 보다 보면 내려가다 보면은 바다만 보여요. 이게 바다에 내리는지 갑판에 내리는지 안 모릅니다. 조종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종사는 조금 이제 앞쪽으로 유리가 좀 있어서 보인다고 하지만 거의 안 보입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밤에 내리면 어렵습니다. 2대나. 그러니까 한번 당황하기 시작하면 훈련된 병사들도 군중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베트남의 그 근로자들도 군중이 되니까 이렇게 뛰쳐나가는 거죠. 이런 걸 통제를 잘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해야 되고 갑자기 코로나가 돌았을 때 밀폐된 함정에 있는 상태에서는 지휘관이 어떻게 부대를 이끌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앞으로 국가를 이끌 때 위기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 기자들도 어떤 태도로 어떤 관점에서 보도할 것이냐. 물론 생지역이었다고 하는 말을 보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보도 지침을 제가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기자 각자가 가장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보도는 하되 이거 하나만 보도하면 그러면 저 좌파 수준의 언론들이지 김어준이나 미디어오늘 수준이지 우리 대한민국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대한민국의 훈련받은 기자들이라면 과연 그래 그 말도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은 살아 돌아왔잖아. 그리고 쭉 보면서 그럼 우리 수뇌부가 엉망이 됐어? 군의관들이 다 바보야? 한번 해보란 말이야. 해갖고 객관성 있는 보도를 해줘야죠. 제가 주장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아까 박정훈 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 관제 인터뷰에서 배를 두고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병사들과 간부들끼리 음성자들만 한국에 보내자. 양성자들은 이미 자기가 이제 겪었으니까 항체가 생겼으니 우리가 배를 몰고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울기도 했답니다. 네, 군인 본분을 다하자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우리 군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이 떨어진 사람도 있는 거고 그래도 내일 할 일을 다하자는 사람이 섞여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은 선과 악과 호오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휘부가 살아 있었느냐 이런 내용도 있네요. 당시 함내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 공백이 생겼는데 약도 먹지 못하고 근무를 정도로 열악했다. 그래서 원사 상사 같은 고참들이 병들이 자꾸 쓰러지니까 당직을 섰다. 이런 얘기도 있어. 그러면 이걸 이게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언론들이 사실은 우리 주요 언론들이 둘 다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걸 보느냐는 이제 선택인데 이런 것들하고 가짜 뉴스를 내놓거나 선동을 하는 언론하고 다르다는 거죠.
천안함 사건, 제가 천안함 사건을 왜 꺼내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인데, 천안함 사건을 자작극, 북한이 하지 않았다, 뭐 우리 군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권에 많이 붙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뭐 지난번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신모 씨가 뭐 한 그대로 뭐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공포를 느꼈던 사람들만 그대로 전달하거나 한쪽만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에 백지에 계속 확대하니까 여기 점이 하나 있더라. 현미경을 보니까 점이 꽉 차더라. 흑지대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게 엉터리 보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많고, 그런 거에 편승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문재인 세력입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 군에 대해서 애정이 없었고, 그리고 애정이라 그래봐야 병사들 근무를 단축하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부모님 마음을 보여주는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딱 전체 통솔해서 안전하게 끌고 나오는 이런 문제는 생각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기껏 한번 했다고 해서 그걸 자화자찬한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거죠. 이번에 천안함 생존자, 천안함 전사자의 부인이 암투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17살인가요? 고등학생이라서 연금을 19세까지인가요? 받게 돼 있는데 어렵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24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거 포퓰리즘입니다.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제가 되게 화를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권이 막 버벅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랑보험원장을 전부 다 줘버렸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건 반대합니다. 전사자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복을 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대한민국 조직사를 쭉 볼 때 훈장을 줘야 할 것과 진급을 시켜야 될 것과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조직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은 진급을 시키고 큰 공이 있는 사람은 훈장을 줘야 되는데, 이걸 뒤섞여서 하는 경우가 있거나 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조직이 망칩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훈장만 받고 진급에 실패해서 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시기 질투도 많이 받아서 그런 탓도 있지만, 이걸 잘 조직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 본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천안함 유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건, 이거는 상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를 지도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제한군인회가 한 게 맞습니다. 일단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성금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번, 지금 군인연금이 제로입니다. 제로. 우리 국가 예산을 계속 넣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막 흔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군대를 보면서, 미국도 사실 우리처럼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겪죠. 세계 도처에 군대 보내놓고 있는데 아프리카가 아니라 뭐 남극 북극도 가 있는데 무슨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미국 친구들은, 그들도 뭐 코로나 돌면, 지난번 이제 미국 항공모함 돌았을 때 거기도 뭐 미국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막 그냥 함장이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때 미국은 뭐 비행기도 보낸 적도 없고 뭐. 그러면서 미국은 그렇게 한번 지내놓고 왁 떠돌다가 지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때마다가 하나씩 교훈을 찾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월남전 때 있었던 미라이촌 학살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미라이촌 학살 사건은 68년도 3월 달에 있었던 건데, 미라이라고 하는 베트남 마을에 미군 중대가 들어갔나? 캘리 중위, 소위 겁니다. 캘리 중위가 이끄는 소대가 들어가서, 그때 이제 베트공들하고 양민이 섞여 있으니까 양민들이 이제 또 베트공을 보호하죠. 땅굴에 숨어 있고.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는 몇 명을 죽였나? 한 500명 가까이, 정확한 숫자도 안 나요. 347명에서 504명 정도로 비무장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왜 그랬냐 해갖고 이제 시끄러웠는데, 켈리 소위는 명령대로 했다 그랬는데 유죄가 나옵니다. 이 사건이 미국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자, 베트콩하고 양민하고 섞였고, 양민이 베트콩을 보호하는 상태에서 미군들을 해치는데, 거기 작전지역에 들어간 미군 지휘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죽여도 좋다고 했을 때 그걸 과대 해석해서 다 죽였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때 미국이 한참 고민하다가, 다 죽이라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명하복이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은 거는 거부해라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소말리아에서 있었던 블랙호크 다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영화 블랙호크 다운도 있었죠.
블랙호크 다운은 93년대에 있었던 겁니다. 모가디슈 전투인데 소말리아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 해병대 대원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맞나요? 미국 육군이 들어갔네요. 미국 육군,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레인저 연대가 우리 얘기하면 특공연대가 들어간 겁니다. 특공연대. 우리 군단에 가면 특공연대 있죠. 그 부대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이렇게 안정화 작전을 했는데 워낙 민병대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소수니까 이렇게 점으로만 하지 전체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 작전을 하다가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UH-60 헬기가 민병대가 쏜 RPG-7 로켓탄을 맞고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미군 시신을 끌고 막 소말리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겁니다. 아주 잔인함. 그래서 미군이 소말리아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소말리아가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 사건이 났을 때 그 미국 기자들이 이게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책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레인저 부대가 특공연대가 상당히 강력한 부대인데 왜 실패했냐 작전을. 이 사람들은 고립돼 있었고 상부에서 우리 청해부도 참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점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면을 차지한 소말리아 민병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수가 왔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수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책을 냈고 그게 나중에 영화가 되면서 히트를 쳤었죠. 그런 걸 겪으면서 미국의 특공연대는 어떻게 작전을 해야 될지 고립된 지역에서 그 다음에 보급은 어떻게 될지 교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청해부대 사건에 대해서 그런 교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자들이 하고 정부가 해야 됩니다. 천안함 사건 때는 정부에서 백서를 냈고 저는 그 자문위원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 내용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뭐 별로 발현되지 않고 끝내긴 했지만 그 백서를 지금 안 믿고 소용이 없어요. 교훈도 거기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신상적 같은 사람들이 떠들면서 그게 오히려 진실처럼 가버렸습니다. 그때 겪은 것들이 지금 어떤 훈련 교리로 정착됐는지 넌 아는 바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나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28사단 GP 사건 아십니까? 연천 GP 사건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GP에서 한 병사가 위에서 경계를 쓰다가 내려와갖고 불만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일 축구를 했을 겁니다. 병사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잤나요? 그때쯤에 이제 수류탄을 드르륵 던져갖고 터져갖고 많은 사람 죽게 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지금도 이 사건은 진짜 북한군이 한 거냐 누가 한 거냐 아직도 시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명확한 입장이 있는데 그건 논의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GP 소대장이 교체하기 위해서 새 소대장이 와 있는 날입니다. 근데 아마 전임 소대장이 그날 공격을 당했을 거예요. 희생이 됐는지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불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온 소대장, 이 전방 GP나 GP 가는 사람들은 고참 소대장이 갑니다. 소대장 소위 1년 달면은 2년차 때 중위들이 갑니다. 그래서 중위로 간 친구가 자기는 첫날이잖아요. 근데 뭐가 빵 터졌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북한에 있는지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기지를 발휘해서 우선 쫙 전체를 조사하니까 침투한 흔적은 없는 것 같으니까 전부 다 모아놓고 한 다음에 쫙 하고 나서 보니까 밖에 경계를 쓰던 친구들이 그를 또 들어오게 했는데 그 친구들이 수류탄 달고 있죠. 실탄도 갖고 있죠. 밑에 쉬던 친구들은 그게 없지만. 근데 한 친구가 그게 없으니까 이걸 다 수류탄이 하나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제거하고 한 다음에 니들끼리 들어가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야, 너 아까 내려갔는데 너 수류탄 한 게 없는 거 왜? 이렇게 하면서 범인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거기서 굉장히 딱 겁먹고 시신도 이미 나온 상태에서 소대원들을 딱 장악해서 당황하지 않게 하고 그날 밤에 GOP 지역에 있는 대대에서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밤에는. 얼마나 공포스럽고 냄새도 나고 잔인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딱 흔들리지 않게 잡아놓고 날이 밝은 다음에 통문을 열고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 친구가 범인인 것 같습니다. 넘깁니다. 저는 그거를 그때 많은 언론들이 우리 한국 부대 엉터리다, 뭐 GUP 관리가 안 된다고 보도했지만 저는 거꾸로 그 신임 소대장에 주목해서 야 진짜 지휘 잘했네. 겁 안 먹고.
저는 제 보도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정적인 보도는 많았으니까 저 같은 보도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청해부대도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교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공포만 극도로 보도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후쿠시마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난 공포만 들이다 보도하니까 원전이 나쁜 놈이 돼 있잖아요.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후쿠시마 발전소장인 요시다 마사오 소장일 겁니다. 그 양반은 고군분투합니다. 물을 집어넣기 위해서. 동경전력 사장이 승인을 안 하고 감나우트 총리가 이게 어떻게 하지 당황하는 바람에 늦어져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나중에 그 양반이 암으로 죽는데 알리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원자력가 난 방사능으로 죽는 게 아니다 그렇게 돼 있죠 아마 기록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거거든요. 저는 청해부대 이번 사건에도 대통령이 잘한 거는 뭐 개뿔 뭐가 있어요. 진짜 잘한 거는 만약 거기서 잘못했다면 난농이 일어나고 뭐 배가 표류를 했겠죠. 근데 국내와 통신을 이어지고 뭐하고 쭉 하면서 또 마지막까지 방역하고 오고 통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다 박수 쳐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언론이 일단은 부정적인 보도가 많지만 그 와중에도 관제 인터뷰를 통해서 제대로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에 주목을 해야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모든 일은 항상 호호가 있고 선악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공포심에 절어서 공장문을 부시고 나가는 난동이 되느냐, 아니면 잘 마무리해서 더 안 크도록 사건이 악화되도록 잘 다스리냐,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걸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청해부대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가 한번 처음 겪은 일이잖아요. 미국과 프랑스 해군이 겪었지만 우린 처음이니까 한번 이럴 때 한번 쭉 팩트를 정리해보고 이때는 어떻게 통제해라 라는 이런 지침을 만들어야죠. 백서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거를 해군대학이나 육군대학, 공군대학에서 강의를 해서 앞으로 이제 대대장 나갈 사람들, 함장 나갈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되지 맨날 공포만 전달하면 어차피 이 군인이나 저희 같은 기자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들어가서 문제를 보도하면서 솔루션을 찾는 직업입니다. 솔루션을 찾지 않고 거기서 일어난 상황만 보도하고 공포만 전달하려면 그건 얘기꾼들이 하는 거고, 학자들도 나중에 솔루션을 찾는 건데 우선 이분들도 공포만 전달하니까 문제지. 솔루션을 찾는 쪽으로 가셔야죠. 그걸 문 대통령을 띄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당황해서 천안함을 자작극이라는 편에 섰던 사람 대통령이 뭐 이제는 청해부대 사건 이후에 천안함 전사자의 부인이 돌아가시니까 뭐 연금을 더 오래 주라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이 어디냐를 한번 봐주시고 그 언론들이 공정한 보도를 하도록 좀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보도를 통해 갖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하고 교훈을 만들어서 군은 그걸 이제 앞으로의 문제에 대응하고요. 이걸 잘 해놓으면요, 저는 굉장히 남북 통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건 공포의 통제거든요. 내가 내 공포심을 통제할 수 있고 상대방은 공포를 극도로 갖게 하면 내가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손자병법에서 부전이승하는 게 바로 그 방법입니다. 우리는 공포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도 두렵죠. 통제할 수 있고 북한은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북한이 와야 되면서 통일됩니다. 거꾸로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공포를 통제하면서 그 핵을 우리한테 집어넣어서 우리가 더 겁을 먹어서 무너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이게 남북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고도의 심리전이거든요. 근데 계속 여기에 말려드는 게 누구냐? 문재인 유의 정치인들이고 문재인 유의 좌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 목적이 제일 큽니다. 그 허구를 깨기 위해서.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을 통제하면서 공포를 통제하면서 상대방을 두렵게 하면 이긴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사무라이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죽을 준비해라. 그래서 자기는 쇠붙고 할 준비를 하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청해부대 지휘부 그럭저럭 잘했다고 봅니다. 아주 엉터리 아니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자화자찬을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언론도 조금은 초기 보도니까 이제 엉망이다라고 보도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통제를 어느 정도 잘했으면 잘했다는 보도도 해줘야죠. 그리고 우리 기자들도
너무 감정에 휩싸이고 가장 좋은 거는 공포심을 전달하는 보도가 제일 좋아요. 저보고 만약 가장 쉬운 보도하라 그러면 축구나 특히 한일전 시합할 때 보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감정 넣어서 보도하면 되거든.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딱 보고 하려면은 그럼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자들도 전문성을 좀 갖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걸 사건 났을 때 교훈을 없는 걸 남겨놓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신상철 유의 천안함을 이상하게 보는 자들이 자꾸 한국에 큰 소리 못 치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GP 사건 났을 때처럼 잘한 소대장이 있으면 칭찬하는 문화로 가야죠. 그래야 위기 때 위기를 막아주는 다음 지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Think the unthinkable. 아, 우리 처음 겪었어. 생각도 못한 일 겪었으니까 이걸 생각을 해놓으면 나중에 뜻밖의 일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공포를 전달해가지고 이상하게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요. 공포를 통제해서 공포라는 괴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